그 패널 네 분을 모셨는데 우리 김윤아 교수님 그리고 정건욱 부사장님 그리고 장정숙 부사장님 박지연 대표님 대부분 다 분야가 다 다르세요. 어쨌든 공정에서 보셔서 아셨겠지만 우리 박지연 대표님은 지금 메타버스와 AI라는 분야로 창업을 하셔서 요즘 아마 그 번개같이 바쁜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핫한 주제죠. 그리고 오징어 게임 이러한 컨텐츠의 힘을 보여주는 이러한 그 OTT 그리고 한류 이제 요즘 한류 잘 안 써죠, 그죠? K 컨텐츠 얘기를 씁니다. 이걸 읽으면서 우리 정근욱 부사장님 그리고 브랜드의 브랜드 버서 이런 거를 또 말씀하고 계신 우리 김연아 교수님 그리고 30억 플랫폼 우리 구글의 장정원 성우님까지 다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이분들의 모두 발언을 한 5분씩 듣고요. 제 토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우리 김윤아 교수님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해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서울예술대 커뮤니케이션 학부 광고 창작과에서 디지털 마케팅을 가리키고 있는 김윤아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일단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이 다 디지털 전문가가 대부분이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 패널의 섭외에 대해서 아마 좀 의아하시거나 아니면 궁금하시거나 이러실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작년 1월까지 대원기회 빅데이터 마케팅 센터에서 이제 데이터 마케팅을 하다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그러니까 그전 베이스는 마케팅 리서치, 브랜드 컨설팅, 광고 전략을 담당하다가 마지막에 이 전략의 프레임이 데이터로 전환되는 거를 보고 데이터 마케팅을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기술이 너무 무게중심이 너무 이제 있다 보니까 저도 마케팅을 하다가 이게 인공지능으로 갈아타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사이에 너무나도 빠르게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서 요즘에는 그냥 마케팅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을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학교에서 MZ세대들이랑 마케팅을 디지털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을 주제로 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박사 논문을 머신러닝으로 이제 IT에 계신 교수님이랑 같이 썼었는데 그쪽 길은 제 길이 아닌 것 같고 마케팅에 대해서 지금 이제는 디지털로 전환을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많은 여기 계신 마케터 분들이 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예전 전통 마케팅을 하고 계신 분들도 그 접점을 찾는 지점에 계실 텐데 저는 조금 더 먼저 고민을 한 사람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까 앞전에 발표해준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를 읽어주셨는데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단편적인 기술에 대한 얘기보다도 이제는 전반적으로 지각 변동이 되고 있는 그 큰 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게 예전에 정말 그 기술과 데이터와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올리는데 우리가 집중했다가 그게 우리가 그릇을 만드는 어떤 새로운 기술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그릇을 담는 그 컨텐츠, 그릇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들, 그다음에 이제는 그 그릇의 모양새까지 고민을 해야지 이게 한 판이 다 맞춰지는 그런 타이밍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부분은 첫 번째는 제가 보는 마케팅의 트랜스포메이션의 지점이 하나는 마케팅의 영역이 계속 확장된다는 그런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뒷부분에 가면은 더 말씀을 나누겠지만 마케팅이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영업 따로 마케팅 따로 생산 제품 생산 다 별도였는데 이런 것들이 다 플랫폼 안으로 통합되면서 이제 마케터들이 비즈니스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까지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케터 영향력이 어떻게 보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커지는 것 같고, 단순히 제품 만들거나 서비스를 만드는 거를 더 넘어서서 이제는 경험까지 팔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 프레임이 딱 하나로 갇혀진 것 같진 않는 게 마케팅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또 두 번째는 마케팅 포맷이 되게 융복함 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 얘기는 이 플랫폼으로 지금 미디어 형태가 플랫폼으로 진화하면서 그 안에서 미디어 역할도 하고 커머스 역할도 하고 커뮤니티 역할도 하고 점점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마케팅하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서 우리가 뭐 광고 역할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 광고의 포맷이 점점 예능, 콘텐츠 이게 들어오면서 요즘에는 방송을 벤치마킹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생기다 보니까 마케팅 포맷에 시공간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건 기존의 마케터들이 다뤄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차원의 평면에서 짧게 다 준비된 콘텐츠를 가지고 올렸다면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세팅하고 그 안에서 이걸 긴 러닝타임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거에다가, 또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랑 이제는 통합해야 되는, 아까 이제 옴니에 관련된 얘기들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생태계 안에서 돌아가야 되는 되게 새로운 마케팅 포맷.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거는 이제 브랜딩이거든요. 저는 브랜딩이 다시 뜨고 있는, 이제는 출현해야 되는 시점으로 보여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어떻게 보면 그릇을 우리가 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력도 있고 그 안에 담길 내용물도 있다면, 그 그릇을 형태를 잡는 브랜드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 디지털 경험으로, 어떻게 보면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고정인 것 같은데 그게 표현 요소가 바뀌는 것처럼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디지털로 표현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들을 계속 운영 가능하게끔 그 지속 가능한 브랜딩이라는 개념도 디지털이게 되면 외자의 마케팅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 우리가 펼쳤던 브랜딩과는 다른 종류의 브랜딩이 이제는 펼쳐질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좀 앞에 5분 발언을 좀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 영화 드라마 같은 컨텐츠, 동영상 컨텐츠를 만드는 그 제작사고요. 저희가 이제 2018년에 회사를 설립을 했고 지금 이제 만 3년 정도 된 어떻게 보면 신생 벤처입니다. 이제 막 그 걸음마를 띈 그런 회사고요. 사실 오늘 이제 뭐 디지털 마케팅과 관련된 아까 이제 발제도 제가 들었고 마케터 분들이라고 그 제가 소개를 받았는데 저는 조금 더 컨텐츠적인 관점에서 업계와 그리고 올해 내년의 어떤 트렌드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메타버스 관련된 말씀도 하셨지만 올해 내년에 아마 가장 큰 변화가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컨텐츠 분야일 것 같아요.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뭐 위기도 있었고요. 극장은 거의 지금 예년 매출의 뭐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뭐 80%, 90%의 매출이 줄었고 드라마 쪽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방송 광고 매출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제작비가 줄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들이 굉장히 좀 힘든 반면에 그 기회를 치고 올라온 게 이제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릴 OTT죠. 넷플릭스를 위시로 한 OTT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그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지난주에 애플 TV 플러스가 서비스를 개시를 했고요. 내일 모레 디즈니 플러스가 또 한국에서 서비스를 런칭을 하고 이렇게 아마도 올 연말 그리고 내년이 되면 한국에서 한 10개 정도의 OTT 플레이어들이 서로 경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죠. OTT 서비스를 하시는 플랫폼 입장에서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질 것이고, 저희 같은 또 콘텐츠를 만드는 제작사 입장, 제작자나 아니면 크리에이터, 뭐 감독이라든지 배우라든지 작가들 입장에서 보면 장이 쓴 거죠. 뭐 전 세계에서 그 큰 손들도 들어와 있고,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이 새롭게 런칭이 되면서 많은 콘텐츠들이 지금 그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만들어진 거고요.
동시에 또 저는 예전에도 저희가 제가 예전에 게임 업체에 계신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아이폰이 만들어지고 앱스토어가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게임을 개발하시는 분들한테는 신세계가 열렸다. 왜냐면 이제는 만들어서 내놓으면 글로벌에서 사용자들이 다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게임 업계, 게임 업체들의 밸류에이션도 엄청나게 성장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사실은 이 넷플릭스가 가져오는 이 글로벌 OTT의 지각 변동은 국내 컨텐츠를 만드는 제작사 입장에서 보면 그때의 그 변화와 똑같은 변화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글로벌을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중국 시장 개척, 일본 시장 개척, 미국 시장 개척하려고 십몇 년씩 노력을 하고 했지만 결국 그렇게 성공을 못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좋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콘텐츠들, 승리호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예상을 기대를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예상을 한 것보다는 엄청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시장이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콘텐츠를 만들면 플랫폼이 그거를 실어 나르고 다른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인 어떤 진보와 함께 동시간대에 그 콘텐츠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수억 명의 인구가 즐길 수 있다는 굉장히 정말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디지털 마케팅과 관련된 이야기도 뒤에 살짝 있겠지만 결국은 이런 OTT 서비스의 트렌드가 만들어 오는 컨텐츠 업계의 지각 변동, 그리고 국내로 조금 더 시각을 좁히면 국내 OTT 플레이어들과 그 글로벌 OTT 플레이어들이 과연 경쟁에서 국내 플레이어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아까 이제 한류나 어떤 K 콘텐츠가 이런 어떤 트렌드를 활용해서 레버리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좀 오늘 많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펄스나인 대표 맡고 있는 박지은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이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메타버스와 AI라고 하는 주제로 패널 토론 참여하게 됐는데요. 저희 회사와 저희 회사에서 만든 그런 프로덕트를 좀 소개해 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저도 발언해 보겠습니다. 저희 펄스나인 주식회사는 딥러닝 기반의 이제 그래픽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하고 개발하는 이제 회사였는데요. 이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터니티라고 하는 버추얼 걸그룹을 이제 소개하면서 이렇게 오늘 이제 마케팅 연구에도 참여하게 되고, 예,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그래픽 AI 기술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리얼한 온라인 세상을 제작할 수 있게 하는 그래픽 기술인데요. 생성적 적대 신경망 모델을 연구 개발하고 있고, 이것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고퀄리티의 그런 가상인물을 제작하는 것에 현재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AI 기반의 이런 그래픽 기술은 그래픽 창작을 보다 이제 효율적으로 하게 해주고요.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창작자들의 기획의 어떤 폭을 넓혀주는, 예, 그런 것을 이제 기여하고 있습니다. 가상 스타나 인플루언서, 이런 이제 특색이 있는 디지털 휴먼이 저희의 어떤 특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만들어가는 이제 이터니티 외에도 앞으로 사업을 이제 확장하면서 이제 다른 분들의 이제 IP들도 같이 디벨롭할 예정입니다. 저희 이터니티를 좀 소개해드리면요. 저희 이터니티는 그 하이퍼 리얼리스틱한 버추얼 휴먼 기술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세계 최초의 K-팝 걸그룹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가상 캐릭터들은 그 기존에도 존재했었는데요. 이제 만화형, 동물형, 이모티콘, 때로는 얼굴이 없기도 하고요. 사람 형태가 사람이 아닌 것은 알지만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이런 디자인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했었습니다. 그중 이제 저희의 다른 점은
극사실적인 캐릭터로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 그렇게 디자인된 이제 이터니티가 이제 탄생이 됐고요. 이제 이런 가상 캐릭터에 대한 시장은 이제 일본이나 중국은 현재 좀 더 크게 발달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은 뭐 애니메이션 시장 이제 워낙 컸었고 이런 쪽을 뭐 많이 리드를 해왔던 것 같고요. 중국도 이런 그 서브컬처 문화가 이제 있긴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본디 그 나라 자체가 이제 큰 부분도 있겠지만 가상 캐릭터 자체에 대한 어떤 도입 그리고 이제 빠른 성장 이런 것들이 눈에 띄는데 자그마치 1차적인 가상 캐릭터 수익 요게 이제 2023년에 예상되는 이 수익이 3조라고 합니다. 여기서 1차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가상 인물이 나왔을 때 이 인물이 뭐 광고비를 번다든지 음반을 내서 음원 수익이 생긴다든지 공연을 해서 티켓을 판다든지 이런 1차적인 수익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IP에 연계되어 있는 파생 수익들 예를 들면 뭐 굿즈라든지 게임화라든지 웹소설, 웹툰 이런 식으로 이제 파생되는 시장은 1차 수익의 20배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약 61조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엄청난 시장을 벌써 이제 중국에서 보여주고 있기에 한국에서도 이런 메타버스와 이런 버추얼 캐릭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서 이제 발표해 주신 그런 자료에서도 확인했듯이 메타버스 시장은 참 기대되는 내년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시장에 많은 컨텐츠를 만들어 갈 때에 저희 이제 AI 기술이 보다 이제 효율적이고 어떤 이제 도입 문턱이 낮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를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제페토나 로블록스나 뭐 이런 이제 심플한 캐릭터들이 활동하는 메타버스도 존재하겠지만 뭐 이제 뭐 메타로 사명을 바꾼 페이스북이 만들어갈 그런 이제 VR 시장이라든지 이제 GPU 업체로 유명한 엔비디아가 만든 이제 옴니버스 뭐 이런 이제 메타버스들은 굉장히 사실적입니다. 하이퍼 리얼리스틱하고요. 저희의 기술은 그런 이제 하이퍼 리얼리스틱한 새로운 메타버스에 적용될 좀 기술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저희의 이제 이터니티를 만들었듯이 이제 파트너들의 제 IP로 저희가 같이 디벨롭을 하면서 제2의 제3의 이터니티가 이제 탄생이 되기를 바라보는데요. 이렇게 어떤 세계적인 통계를 보면 V튜버의 구독자 수와 뷰 수는 지속적으로 이제 큰 성장세를 그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뭐 올해만 해도 구독자 수들이 이제 1밀리언 이하의 어떤 그 V튜버들이라고 한다면 뭐 28% 정도 꾸준히 이제 성장세를 크게 해왔고 뷰 수는 자그마치 99%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기존의 성장세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버추얼 인플루언서의 도달률은 다른 채널들보다도 파급력이 무조건 이제 큰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리얼 휴먼 인플루언서의 인게이지먼트보다 이제 기본이 다 2~3배는 깔고 간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마케팅적으로 참 기대가 되는 도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코리아 전략광고주 사업본부의 장정훈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잠깐 이제 소개를 드리면 이 광고 시장의 뭐 가장 또 중요한 플레이어 분들 가운데 이제 또 한 이제 축이 우리 광고 대행사 분들이시잖아요. 이제 아까 저 김윤환 교수님도 이제 대웅기획 출신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이런 광고 대행사분들이 구글의 이 다양한 광고 상품들을 하나의 이제 그 미디어로서 또는 플랫폼으로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더 의미 있게 이제 활용하시면서 또 때로는 또 이제 광고주 분들에게 또 이제 가치 있는 마케팅 캠페인을 제안하시고 운영하실 수 있도록 이제 구글의 여러 프로그램들을 기반으로 이제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뭐 오늘 이렇게 저희 2022년도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 분석 및 전망 포럼에 패널로 이제 참석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요. 또 많이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도 저희가 오늘 패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김영택 대표님께서 이제 주제 발표를 해주셨던 내용을 좀 이제 잘 살펴보았고요. 저희도 이제 제가 준비했던 이제 모두 발언으로 준비했던 내용과도 이제 많은 부분이 좀 이제 겹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뒤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물론 저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회사에서 이제, 많이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오늘 좀 준비를 해봤고요. 우선 첫 번째는 사실 이제 또 데이터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이제 마케팅인데요. 사실 뭐 데이터 드리븐 마케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하루 이틀의 이제 이야기는 아니고 전혀 이제 새로운 이야기는 아닐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좀 더 과거와 비교해보면 이 데이터의 양과 질이 정말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또 좋아지고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환경 속에서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가 또 이제 촉발 역할을 또 한 것도 이제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소비자와 시장에 대한 분석의 깊이가 불과 이 몇 년 전하고 비교를 해도 사실은 이제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발달을 했고, 이제 뭐 매체라든가 디지털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어떤 그런 솔루션들이라든가 그런 툴들이 훨씬 더 발달을 했고, 그래서 이런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워낙 많은 거죠. 분석된 데이터도 많고,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각 브랜드, 저희 마케터 분들께서는 나의 소비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찾아내고 그것을 이제 나의 브랜드 인사이트로 이제 연결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제 빠르게 또 정확하게 연결할 수 있느냐, 그게 사실은 이제 가장 첫 번째 이제 중요한 요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마침 이제 아까 앞에서 이제 김 대표님 말씀 주신 내용들 중에 보면 또 여전히 이제 우리 설문 답해 주신 분들 중에 뭐 여전히 또 이제 넘어야 할 어떤 산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또 이제 회사의 조직의 프로세스라든가 어떤 윗분들의 의사결정 또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저는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조직의 의사결정에 여전히, 뭐, 좀 더 이제 저희가 많이 극복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기반이라는 거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데이터 드리븐 마케팅, 최근에 어디까지 왔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이제 뒤에서 상세하게 이제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생각했던 것은 저는 이제 사실 뭐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반의 마케팅 솔루션입니다. 사실 이것도 뭐 갑자기 올해 뭐 이렇게 내년에 처음 나오는 이제 트렌드는 아니고, 이러한 개념도 사실 이제 디지털 마케팅에 적용되기 시작한 지 벌써 횟수로 한 4, 5년 이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시간이 갈수록 이 오토메이션도 점점 그러니까 인공지능 머신러닝에 기반으로 한 오토메이션이라는 기능들을 광고 솔루션이라든가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에 활용할 수 있는 그 분야와 영역들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이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학습을 하고 그거를 더 좋은 답을 내는 거에 가장 기반이 된 게 또 데이터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첫 번째랑 이제 연결되는 부분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차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는 어떤 뭐 캠페인을 기획하시고 나의 소비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마케터의 역량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이 오토메이션이란 기능은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나의 이제 제가 이제 브랜드라고 했을 때, 제가 마케터라고 했을 때 어떤 마케팅 목표, 앞에서도 이제 설문조에서 나왔지만 어떤 뭐 마케팅 목표라는 게 뭐 나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확대라든가 또는 뭐 온라인에서의 판매 매출 증대, 이런 뭐 다양한 마케팅 목표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목표 전환에 가장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니까 확률이 높은 고객들을 더 많이 더 빠르게 찾아내고, 뭐 근데 캠페인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소위 뭐 TPO에 맞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라든가 어떤 뭐 광고 입찰가를 뭐 최적화해 준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마케팅 액션들의 효율을 높이는 일들을 이제는 더 이상 과거처럼 우리 대행사에 또는 광고제 마케터 분들이 직접 손으로 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뭐 데이터가 워낙 많고 이제 솔루션도 많고 미디어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인공지능 또는 오토메이션의 기능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실 수 있느냐가 어떤 저희 이제 브랜드 마케터들의 역량을 이제 가르는 또 하나의 이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부분들은 그동안 수동적으로 했던 부분들은 인공지능과 기계에 맡겨놓고, 이제 마케터분들 또는 대행사분들은 조금 더 크리에이티브하고 좀 더 전략적인 일에 더 많은 이제 시간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은 이제 데이터 얘기가 나오면 결국은 필연적으로 따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이제 프라이버시 얘기인데요. 사실, 뭐 어떤 우리 여러 가지 이제 기기의 연산 능력이라든가, 연산 능력이 엄청 빨라지고 또 데이터가 여전히 빠르게 증가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소비자들은 또는 유저들은, 나의
저 개인 정보가 얼마나 이렇게 잘 보호되고 있느냐, 이렇게 뭐 함부로 쓰여지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당연히 이제 관심이 더 이제 커질 테고, 이게 단순히 또 규제로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개개인의 그 정보를 잘 프로텍션하고 또 이걸 잘 활용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 주어진 번안에 잘 활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의 브랜드 가치에도 저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 프라이버시도 사실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크게 세 개, 그래서 프라이버시, 다시 거꾸로 올라가면 프라이버시, 그다음에 인공지능 또는 뭐 오토메이션, 그리고 데이터 인사이트를 어떻게 나의 그 소비자의 데이터를 브랜드 인사이트로 전환할 수 있냐, 이렇게 세 가지를 저는 이제 오늘 좀 이제 말씀을 더 이제 깊게 나누고 싶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모두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제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거는 그 4차 산업혁명 얘기 나오면서 이제 기업들이 다 불안해서 how to를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당황을 하다가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도입을 하고 또 이제 일부는 그 데이터를 더 정교하게 어떻게 그리고 이제 내부에 있는 거 외부에 있는 거를 결합하는 이런 쪽으로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광고 대행사 있을 때 저희는 자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그 서드 파티 데이터 중에서도 이제 소셜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분석을 했었거든요. 소셜 검색,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쉽게 어프로치 할 수 있는 그런 앱 행동 데이터 정도로만 보고 있었는데, 이제 로그 데이터는 접근하기가 되게 어렵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기술적으로 접근을 많이 했었는데, 워낙 기술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니까요. 제가 이제 여기 키워드로 데이터 드리븐 컨텐츠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디지털 마케팅에서 큰 축이 한쪽은 퍼포먼스가 있고 한쪽은 컨텐츠가 있고, 아까도 이제 김영태 대표님께서 그 장표 맵 그려주신 거에 위쪽에는 데이터 밑에는 컨텐츠가 있더라고요. 그게 두 가지 이제 축인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예전에 광고 기획을 했었으니까 광고 마케팅 기획도 이제는 데이터로, 근데 콘텐츠도 데이터로, 그래서 데이터가 밑에 아예 그냥 깔리는 일이 생기는데요. 기술적인 부분들은 그쪽에 계신 기술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보는 거는 여기서 제가 데이터 드리븐 콘텐츠라고 하는 거는 이 데이터가 기술적으로는 숫자지만 그게 이제 대변하는 것은 소비자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소비자 정보를 알기 되게 어려웠었는데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형태로 소비자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생겼는데, 여기서 데이터 드리븐 콘텐츠를 기술적으로 풀게 되면 어떤 플랫폼에서 누가 접근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떤 시간대와 어떤 타겟팅과 어떤 그 퍼포먼스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올렸을 때 효과가 더 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A/B 테스트 이런 것도 이제는 도입을 하면서 마케팅에도 마케터들도 익숙해지려고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전히 그거는 기술적인 접근인 것 같고, 이 데이터 드리븐 콘텐츠라고 했을 때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키워드로 얘기하는 그 공감 콘텐츠를 찾아가는 방식이 사실 데이터 드리븐 콘텐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풀기 위해서 가장 지금 좀 아까도 이제 그 앞전에 그 브리핑 해주실 때도 나왔던 것 같은데, 검색 데이터, 검색 마케팅, 검색 데이터에 대한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고, 구글에서는 검색의 파워가 엄청나시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마케팅 효과성에 대해서도 너무나 지극히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검색의 행태를 통해서 단순히 구입 직전에 무슨 인사이트를 뽑는 것 외에도 많은 생활의 정보들이 다 검색 데이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기반으로 공감의 키워드를 뽑고 그걸 바탕으로 거기서 이제 사람의 통찰력으로 더 인사이트 있는 콘텐츠로 우리가 그거를 표현해내는 방식으로 데이터와 기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 마케팅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콘텐츠 마케팅을 이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단순히 아이디어를 가지고 조금 더 B급 콘텐츠를 만들어보자라는 것을 더 넘어서 고객의 어떤 접점들을 생활의 접점으로 더 들어가기 위해서 데이터를 이제는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점에서 이제 데이터 드리븐 콘텐츠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마케터들이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고객에게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낼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을 어떤 데이터를 도입할 건지, 그 데이터를 어떻게,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얘기도 있는 것처럼 어떻게 읽어낼 것인지, 그걸 어떻게 통찰을 거기서 뽑아낼 것인지, 그걸 가지고 우리 마케팅의 전략적인 프레임을 다시 구축할 것인지, 이제 이런 새로운 고민들을 이제는 해야 될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어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제로 우리가 그 마케터들 입장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 또는 내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플랫폼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될까요? 트렌드가 딱 구획이 있어서 뭔가 이제 새로운 게 다 정리되고 다음 단계가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계속 오버랩 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기존 것과 결합되고 또 진화되고 이런 양상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플랫폼은 과거에는 저희가 그걸 미디어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미디어라고 얘기를 했던 거랑 이제 플랫폼이라고 바라보는 거랑 차이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왜 브랜드라고 하는 개념이 붙어 들어가야 되면 이제 이게 마케팅에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에 대한 역할론을 잡는 거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미디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전에 이제 기업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제품 만들고 그다음에 이걸 판매하기 위해서 유통 채널에 갖다 팔았지만 더 잘 팔기 위해서 광고, 홍보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로 미디어를 세우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채널들로 활용했었는데 이 채널들이 사실 되게 많아진 거죠. 근데 이게 플랫폼으로 전환이 됐을 때 그리고 요즘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느낌상 옛날에 우리가 했던 온라인 마케팅 그때는 디지털 마케팅 2000년도 전후로 다 있었는데 그때랑 지금은 또 다른 양상처럼 들리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다양한 채널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그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뜨면서 여기에 마케팅 비즈니스가 다 결합되면서 무슨 다른 종류의 뭐처럼 보여지는데 이게 근데 저는 그거를 제가 이제 쓴 책에서는 디지털 시장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 플랫폼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채널이 아니라 시장의 개념이라고 바라봤을 때는 이게 이제 결이 달라지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우리가 특히 이제 광고 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의 광고 브랜드를 받아서 판매를 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클라이언트가 요즘에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온드 미디어를 활용해서 마케팅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플랫폼으로 전환하게 되면은 메시지를 올리는 게 아니라 이거 디지털 시장을 만드는 것부터 이제 일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좀 관점이 다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 요즘에는 어떻게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간단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최근에 이제 중소기업 화장품 회사에서 이제 제가 이제 브랜드 플랫폼 관련해서 강의를 하니까 그분 대표님께서 자기네 회사로 부르셔가지고 우리도 저런 걸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홈페이지를 막 개편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한번 보시고 한번 의견을 달라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중에 강의를 들으시고 빨리 조치를 취하려고 이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제조하시다가 홈페이지 만들고 또 이제 사이트 개설하시고 자기는 상품도 여기서 직접 팔아보자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가서 보면서 이제 느끼는 지점이 이거를 여전히 플랫폼이 아니라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시고 싶어 하시면서 불렀는데 본인들이 하는 거는 사이트에다가 제품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가격대 세우고 장점들을 다 다글다글 달아가지고 판매몰을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아까도 이제 컨텐츠 얘기도 드리고 플랫폼 얘기도 드렸지만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일단 시장에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중소기업 회사다 보니까 아무리 사이트를 만들어 놔도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죠.
오질 않는 거다 보니까 이게 사실 기술이 해줄 수 있는 부분 좀 한계가 있고 여기서 이 플랫폼 안으로 사람들이 이제 불러 모으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컨텐츠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하고 매력적인 이 요소가 활용이 되는데 이게 단순히 재미있고 즐겁고 눈에 띄고 그런 자극적인 컨텐츠가 아니라 결국 브랜드를 팔아야 되는 거다 보니까 브랜디드 컨텐츠로서 풀려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플랫폼과 그다음에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 안에 그 내용들을 단순 상품을 업로드해서 판매하는 자사몰이 아니라 그 안에 본인들의 비즈니스에 맞는 그 고객 경험을 설계해서 그 안을 콘텐츠로 채우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데이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한 거죠. 네. 일단 간단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메타버스가 새로운 키워드다 보니 정의가 좀 분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뭐 각자 정의하시는 부분이 다른데,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메타버스는 아예 인터넷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은 이제 너무 광이고, 요즘 말하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적어도 자기 캐릭터를 가지고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SNS 플랫폼이다라고 정의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강의의 의미를 본다면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인스타, 뭐 유튜브 이런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의 버추얼 캐릭터들이 전부 다 이제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셈이 될 테고요. 이제 뭐 제페토 뭐 이런 이제 요즘 뜬다라고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아직 이제 들어가지 못한 것들은 예, 뭐 좀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의도 분분하지만 어떤 분들은 아직도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의 그 존재 또는 이제 인정, 그 존재 자체의 인정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의 아직 그 한계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앞서서 설명해 주셨던 이제 여러 키워드들 중에 그 메타버스 리터러시라고 하는 걸로 좀 정의를 해봤는데요.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세상을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거에 따라서 뭐 이제 많은 그 갈림이 있을 텐데 특히 그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런 격전지에서는 뭐 굉장한 그 차이를 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뭐 콘텐츠 창작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셨는데요. AI 기반의 콘텐츠 창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데이터를 생성적인 그런 인공신경망 기반으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뭐 아시겠지만 데이터의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뭐 텍스트도 있을 것이고, 뭐 또는 뭐 비주얼 또는 오디오 또는 이제 날리지 그 자체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저희가 이터니티에 활용하고 또 저희 펄스나인에서 개발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컨텐츠에서도 이제 비주얼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뭐 여기에는 뭐 지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탑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딱 그 그래픽만 건드리게 되는데요. 이 그래픽을 어떤 기술 기반으로 만들었는지 좀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 연구자들이 공유하는 한 3, 40만 장 정도의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그 연구용 얼굴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연구용 데이터는 뭐 이제 인종, 뭐 성별, 나이,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케이스들을 담고 있는 3, 40만 명 정도의 이제 얼굴 이미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를 기반으로 어떤 이미지를 그 생성해내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학습시켜서 만들어서 꼭 옆집에 있는 사람을 찍은 것 같은 정도의 극사실적인 그런 이미지를 이 학습된 모델에서 하나 딱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모델을 저희 펄스나인은 조금 특색 있게 튜닝을 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그 미남 미녀 얼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델로 튜닝을 한 것이고 거기에서도
이제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K-팝 스타의 얼굴에 해당하는 그 이제 미소년, 미소녀의 얼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사람은 이런 생성적인 그 인공신경망이 만들어내는 무수한 이미지들, 그 이미지들 중에 오늘은 이 얼굴이 좋겠어 라고 이제 고르면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창작의 형태가 조금 바뀌게 됐고요. 기존에 이제 이렇게 뭐 기획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딱 맞게 만들어내는 그런 창작의 프로세스에서 이미 인공지능이 많이 만들어 놓은 그런 무수한 시안들을 가지고 좀 탐색해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의 기획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터니티는 이제 그런 기술로 만들어졌고요. 앞으로 여기에 이제 많은 기술들 또 플랫폼들을 붙여 나갈 텐데 이것이 그 이터니티라고 하는 캐릭터성을 가지게 되면서 이 캐릭터성이 더 중요한 그 IP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것은 지금 현재 보여지는 그 리얼한 그런 이제 사람 같은 그런 이미지뿐 아니라 뭐 제페토의 어떤 귀여운 아바타의 모습을 띌 수도 있고 로블록스의 그런 레고블록 같은 모습을 띌 수도 있고 다양하게 변모해서 이제 많은 곳들에 스며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타버스를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내년도에 가장 핫한 키워드로 좀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에 대해서 디지털 마케터들이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보면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이런 이제 가상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메타버스로 들어갈 수 있는 엔트리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뭐 각각의 메타버스 플랫폼들마다 그 고유한 어떤 캐릭터를 디자인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얘기는 그 특색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비슷비슷한 캐릭터들이 나온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안에서 하나의 플레이어로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키워갈 때 이 아바타 자체의 어떤 그 특징 이런 것들을 잘 디자인하는 것은 그 브랜드의 어떤 브랜드 생명력과도 또 연결이 될 텐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가상 캐릭터 디자인 그 자체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그 실제의 오리지널리티가 사람하고 비슷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 기반으로 만들어진다면 이제 뭐 그 어떤 모습이 되든지 뭐 로블록스 같은 이제 레고 블록이 되든지 제페토 같은 귀여운 캐릭터가 되든지 다 하나로 좀 이어질 거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디지털 마케팅 아까 트렌드 키워드 여러모로 이제 그 저도 같이 살펴봤는데요. 브랜디드 컨텐츠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눈에 띄더라고요. 저는 이 버추얼 캐릭터를 브랜드에서 채택을 해서 마케터들이 이제 활용을 하는 것은 일종의 브랜디드한 컨텐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요새 이제 멀티 채널로서 이 브랜디드 컨텐츠가 많이 내보내지죠. 이제 그런 그 채널 중에 하나로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채널이 새롭게 열려졌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이런 이제 아바타를 가지고 이 안에서 플레이어들을 리드를 하면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일종의 좀 이제 서포터즈를 모으는 것과도 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도 좀 활용을 바라보고 있고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아바타 외에 이제 메타버스 공간 그 자체를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이 안에 그 뭐 귀엽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많은 그 사물들과 그 공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서 좀 친근감을 주는데요. 뭐 실제에서 예를 들면 이제 뭐 물병, 삼다수 이제 물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하는 것과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삼다수 물병을 이제 그 메타버스 특색에 맞춰서 다시 디자인을 해서 나눠주는 것은 이제 또 다른 감정을 좀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파생적인 마케팅 또는 이제 그 공간 안에서
디스플레이 광고적인 부분을 이제 요 매체로서 활용을 한다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실무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OTT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OTT가 사실은 지금 적어도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대표적인 OTT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장 최근에 그 실적 발표에서도 사실은 넷플릭스의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분간이라는 말은 안 했죠. 넷플릭스에 광고를 붙이는 거는, 광고를 붙이지 않는 것은 철학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자들은 넷플릭스가 이제 광고 모델이나 이런 부분들은 콘텐츠, 그러니까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해치기 때문에 광고를 붙이지 않는다는 건 일종의 철학이다, 신념이다, 이제 이렇게들 얘기들을 하는데, 철학은 아니다. 그 저지먼트 콜이다. 그러니까 판단이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결정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마 2억 1,300만 정도 될 텐데, 구독자가. 그리고 1년에 이 구독자들한테 그냥 월 구독료를 받는 것만으로 약 한 30조의 매출을 그냥 거두고 있거든요. 다른 거 안 하고. 그리고 그 돈으로 17조에서 19조 정도의 콘텐츠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영업이익을 한 20%를 거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죠. 그리고 아마도 이 넷플릭스에서는 아직까지는 구독자가 늘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구독료를 또 올릴 수도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저는 분명히 이제 성장이 어떤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면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을 할 것이다. 아까 저는 사실은 메타버스 쪽에서 이제 그 말씀하셨던 버추얼 캐릭터, 저희가 지금 사실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저희는 컨텐츠적인 측면에서는 두 가지 정도로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실제 프로젝트들이 있고요. 하나는 마치 이 버추얼 세상, 메타버스 세상에 대한 그런 소재를 가지고 있는 컨텐츠 개발. 예컨대 뭐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그런 아이템이죠. 그런 프로젝트죠. 그러니까 현실이 있고 가상세계가 있어서 현실과 가상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사건이 벌어지고 하는 이야기의 소재로서의 메타버스가 하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안에 메타버스를 저희가 비주얼로 뭐 주로 VFX나 CG로 구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적인 메타버스라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사업적인 측면의 메타버스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기획 중인 어떤 아이템은 한국에 예전에 그 유명했던 어떤 그룹 가수를 그 재현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재현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콘텐츠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버추얼로 그 캐릭터를 만들고 버추얼 아이덴티티를 그 거의 똑같이 구현을 한 후에 그분들의 어떤 인성 데이터라든지 음성 데이터들이 다 적용이 돼서 그분들이 메타버스 상에서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작곡가들하고 같이 프로듀싱까지 해서 신곡도 음원으로 발표를 하고, 사실은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활동을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상의 메타버스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아이템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 주신 그런 기술적인 진보는 단순히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는 뭐 굉장히 많은 그 활용 범위가 있을 것 같고요. 컨텐츠적인 측면에서도 좀 기존의 방식과는 좀 다른 굉장히 새로운 접근으로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사실 첫 번째 질문 주신 게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되게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초개인화 타겟팅이란 게 당연히 개인을 더 상세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보실 수 있고, 그럼 그게 당연히 개인 정보 보호 문제와 상충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당연히 이제 그렇게 질문을 이제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예를 들어서 뭐 저라는 장정훈이라는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이 이름과 뭐 그러니까 저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들, 사실 이제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안 되지만, 이제 이 아까 제가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처럼 어떤 그런
정적인 오디언스의 데이터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제 이 새로운 초개인화 마케팅 의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의 나, 그 다음에 1시간 전의 나, 또는 내가 뭘 이것도 사고 싶고 저 취미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세세하게 이제 나눠서 볼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뭐 0.1명 마케팅 약간 이제 이런 개념일 거고, 사실 이제 그런 컨셉 하에서 당연히 개인정보 이런 관심 분야들이라든가 어떤 뭐 구매 의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별 사용자에게 매칭하는 대신에 이런 또 공통된 관심 분야를 가진 집단으로 분류하면서 그런 대상을 상대로 관련성과 유용성이 높은 광고들을 이제 게재할 수 있는 방식들이 지금 테스트가 되고 있고요. 물론 아직 뭐 어떤 하나로 딱 치명적인 결론이 난 건 없습니다만, 이제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게 어떤 이제 그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슈들을 어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면서 그런 형태로 이제 초계이나 타겟팅이 이제 갈 수 있게 한다라는 점. 어떻게 보면 상충되지만 많은 이제 플랫폼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풀기 위해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테스트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 배너 광고가 상대적으로 최근에 보면 동영상 광고라든가 어떤 검색 광고에 비해서 조금 이제, 비중이 조금 줄어든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 뭐 어떤 뭐 드러난 수치상을 맞을 수도 있고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좀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게 이제는 그 서로 떨어져서 있는 개념이 아니라 저희가 그 고객의 어떤 디지털 전이라든가 어떤 우리 마케팅 풀 퍼널의 관점에서 볼 때 사실 뭐 그 인지도 단계, 그다음에 뭐 관심 단계, 그다음에 뭐 전환 단계, 이런 단계들이 사실은 하나의 어떤 그 하나의 광고 상품만 가지고 인게이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동영상 광고, 검색 광고, 배너 광고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어우러져서 이 소비자들과 인게이지할 수 있게 되고, 또 최근에는 이런 그 배너 광고도 과거처럼 어떻게 보면 좀 정적인 게 아니라 매우 그 개인화된 형태로 이제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잘 활용하는 업체나 브랜드 분들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상품일 거고, 저는 그 다른 매체들과 함께 이 디지털 시장의 전체 파일을 그 키워갈 수 있는 하나의 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이제 2022년 마케팅 트렌드를 쭉 이제 읊어주실 때 키워드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게 이제 메타버스였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많은 마케터 분들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되게 관망하면서 이제 어떻게 펼쳐질까 이제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일부 대기업에서 움직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도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 콘텐츠 하는 쪽에서 메타버스 TF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팀에서 공연을 하는데, 이제 저한테 한번 이제 디스커션 한번 그 중간에 리뷰 포인트를 잡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도 마케터들이 되게 많이 헤매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아까도 여기 질문 주신 분도 말씀하셨지만 포스트 인터넷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채널, 이제 공간으로서의 채널이 더 생기는 건데, 옛날에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생길 때 또 온라인에서 또 많은 채널로 무수히 이제 펼쳐져 나갈 때 그 공간에 대한 어떤 의미들을 찾아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들과 연계하는 게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는 가상이기 때문에, 가상이라는 앞에 이제 여기서 세 가지 조언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사실 비즈니스 모델을 좀 만드는 기술도 기술이지만, 마케터 분들이 좀 접근을 해야 될 것은 비즈니스 모델. 근데 이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성공 사례 보면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팔았던 것을 이 가상의 자기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 가상의 제품들을 이렇게 진열을 하고 경험해보는, 약간 그런 쇼룸 같지 않은 쇼룸 같은 공간에서 이제 마케터들이 항상 받는 것은 이제 제품 판매, 이걸 어떻게 판매랑 연동시킬까, 여기서 어떻게 수익 사업을 할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여기서 뭔가를 바로 팔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건 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리얼 월드에 있는 건데 여기는 가상이기 때문에 사고의 전환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그 오프라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옴니라고 하는 개념으로 얘를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우리가 다뤄왔던 옴니는 리얼 월드에 있는 옴니들이었었거든요. 근데 여는 리얼 월드에다 가상이 하나 또 붙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여기서도 오늘 캐릭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그 지금 작년 말 올해 떴던 키워드 중에 부캐라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그 가상 세계에 가면은 아바타로 풀리는데 그게 현실에서는 할 수 없었던 것을 가상에서는 할 수 있게 만드는 새로운 플랫폼이 하나 더 생기고 그런 옴니 채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이원화를 해서 이걸 연계 통합하는 방식으로 이걸 봐야지 이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최근에 그 치폴레에서 그 할로윈을 가지고 그 메타버스에서 약간 무슨 이벤트 같은 거를 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그 할로윈 그 코스튬을 하고 거기 가서 이제 할로윈에 보통 이제 코스튬을 하고 이제 가서 이제 인사를 나누고 이러면 뭘 주고 뭐 그런 전통적인 그런 그 이벤트들을 이 가상 공간에서 구현하면서 이제 무료 쿠폰을 나눠줬는데 마치 우리가 그리고 최근에는 또 CU에서도 예전에 한강에서 무슨 뭐 제페토 가지고 뭐그 한강점도 만들고 요즘은 최근에는 그 지하철 역점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오프라인에 있는 서비스 비즈니스를 다 지금 가상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실 때 어떻게 보면 가상에서 우리가 부캐라는 옷을 입고 오프라인에서는 못 해봤던 것들을 여기서 할 수 있게 하면서 그 제품에 대한 구매를 가상에서는 우리가 직접 카드를 결제하지 않아도 여기서는 우리가 페이라는 구조로도 바로 할 수 있고 그 결제 시스템을 이 안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험하고 구매하는 걸 이 안에서 하지만 직접 오프라인에 가서 그것을 살 수 있게 그런 식의 옴니 채널을 형성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메타버스를 볼 때 지금 너무 미래적인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우리가 현실에서 3차원 세계에서 할 수 없었던 것을 여기 시공간의 자유가 있으니까 부캐를 가지고 여기서 구현해 볼 수 있는 마케팅을 가지고 더 다채롭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이 하나 더 생겼다라고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